그러면 그 진화 과정들을 보자면 새가 제일 늦게 나왔습니까? 새는 공룡입니다. 공룡의 한 가지입니다. 새는 정말로 공룡이에요. 아, 그냥 새는 무조건 공룡의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육식 공룡의 한 가지에서 새가 진화한 거예요. 닭도. 닭은 공룡이에요. 정말 생물학적인 정의상. 아, 근데 진짜 닭은 저 공룡이라는 말을 믿는 게 그 용가리 튀김 그거 만든 사람이 거기에 진화 생물학적인 통찰이 들어있어. 가끔 그 삼계탕 먹잖아요. 한 마리는 이제 온전히 뼈 빼고 이제 먹잖아요. 이게 막 발라 먹지 않습니까? 남은 뼈를 이렇게 딱 보면 아, 얘는 공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생긴 게 딱 그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생겼어. 그리고 닭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살아있는 닭을 아니면 먹는 닭을요? 아, 살아있는 닭도 그렇고 먹는 닭 중에 머리 달린 애는 좀 제가 무서워요. 가끔 이게 제사상 보면 맞아요. 예전에 그랬어. 제사상엔 목 안 자르고 올리거든요. 그럼 닭 한 마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삶아갖고 날개를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개를 뒤로 이렇게 딱 꺾어놔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딱 세워놓는단 말이죠. 걔를 보고 있으면 약간 그 공포심이 드는데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아, 나의 이 공포심은 어쩌면 나의 DNA에 녹아있는 공룡에게 쫓기던 우리 포유류들의 DNA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자연의 대서사시를 한 편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공룡이다 이거죠, 닭들은. 네, 예. 그럼 공룡도 알 나왔어요? 공룡 알라죠, 예. 아, 공룡 무조건. 예. 아, 참, 공룡 알이 참 와서 있군요. 공룡 알도 세포 하나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모르겠어요. 모를 뻔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비행이 진화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비행? 네, 나는 것. 비행이 동물 내에서 3번 진화를 유명한 경우가 3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늘을 난 동물은 곤충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난 애가 새고요, 공룡이고요. 그 다음에 잘 난 애가 박쥐. 쥐.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하늘을 날 수 있게 진화할 수 있나요? 인간이 날아야만 하는 환경이 몇 천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 네, 왜냐면 박쥐가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포유동물인데 박쥐는 손이 날개가 되는 경우거든요. 손이? 네, 손가락이 길어지고 여기 이렇게 날개 할 수 있는 그게 글라이더 이제 손- 팔다리에 뭔가 막이 있는 게 아니고 손이 이렇게 네, 길어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손이 막 이만해지면 나중에 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인류가 다양하게 분화할 수도 있죠, 사실. 만약에 갑자기 인류 문명이 다 핵전쟁을 다 한 다음에 뭐 파푸아 뉴기니나 아니면 태평양의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생존력이 있으니까 살아남으면 그 사람들이 물질을 해서 계속해서 몇백만 년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고래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래도 사실은 육지 동물이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의 피지컬에서 어쨌든 손을 이렇게 모으고 날개짓을 하면 빨리 하면 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해본 조상들이 있었는데 다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 되죠. 1분에 뭐 3,000번을 날개짓을 해. 3,000번을 할 수가 없죠. 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날 수 있는 조건을 구할 수 뭐 있는데 1초에 한 500번 하면 그럴 수 있죠.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아, 그걸 못 하는 거죠. 아, 이거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거 갖고 제가 과천 박물관인가 거기 가서 보고 익룡이라고 있잖아요. 익룡. 예, 익룡의 거기 화석을 보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익룡은 새의 조상이 아니구나. 아, 익룡이랑 새 조상은 달라요? 그러니까 익룡은 아까 우리 박쥐는 손가락 5개가 길어지고 그 사이사이가 날개로 채워진 거고요. 익룡은 진짜 보고 진짜 놀랐는데 손가락 하나가 길어진 거예요. 하나가? 손가락 하나가. 하나가 길어지고 거기에 날개가 붙은 거예요. 익룡은? 손가락, 예, 익룡은 손가락 하나로 날았어요. 그럼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새는 어쨌든 손가락으로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익룡이라고 보통 하는 게 새 조상일 수는 없구나. 이걸 화석 보고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 게요. 왜냐면 그럼 어떻게 새들은 멋진 날개를 얻게 됐을까? 원래는 없었을 텐데. 그렇죠. 걔네들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나는데 도움이 안 됐을 거고. 왜 했어, 근데 걔는? 그게 되게 진화에서 되게 미스테리거든요. 이게 중간 단계가 적응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선택해서 진화하겠냐. 그래서 그게 진화에 이런 공경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할 때 중간 단계가 어떻게 진화적 이점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되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혁신적으로 사람들의 관점을 뒤에 바뀌었던 연구가 이제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나왔는데 예를 들면 깃털. 깃털이라고 하는 건 날아야지 쓸모가 있는데 날기 전에 깃털이 무슨 쓸모가 있겠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룡들이 이미 깃털이 달려 있었어요. 중국에서 깃털이 이렇게 시조새랑 아주 가까운 공룡인데 깃털 달린 공룡이 발견돼서 아, 육식 공룡들이 이미 깃털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날개랑 비슷한 어떤 팔에 깃털이 있으면 이미 약간 날개 같잖아요. 그거를 뭐 온도를 이제 체온을 지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데 어디 활강하는 데 쓰던가 아니면 어디 높은 데 올라갈 때 이렇게 펴고 가던가 뭐 바람의 추진력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던 것들이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람이 이렇게 파닥거리는 거를 웃을 일이 아니네요. 지금 파닥거리는 거를 열심히 하고 이쪽에 더 털 좀 많이 달리고 뭐 이런 때가 오면 우리도 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날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게 뭔가 멋있어 보이거나 예를 들어 성선택 같은 거 생각하면 손가락에 깃털이 있는 거에 아주 멋있어 보이거나 그럼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 공룡 같은 경우에 알을 낳은 다음에 이거를 부화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를 유지하는 품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뭐 얘기도 여러 가지 들어요. 가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렇게 뭔가 날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걸로 뭔가 필요하면 조금씩 그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친구들이 점점 더 발달을 하게 되고 그 기관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날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도움이 됐을 때 점점 더 박쥐도 처음에는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활강한다던가 그런 데서 쓰이다가 아예 날게 되는 쪽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을 그냥 처음부터 낳자마자 그냥 계속 한 5m, 10m에서 떨어뜨려 버릇하면 언젠간 날겠네, 그죠, 애들이. 뱀은 백날 해도 못 날 거예요. 네. 뱀은 안 돼요. 뭔가 뱀은 차라리 높이서 떨어져도 살아남는 그 기관을 만들어내겠군요. 아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또 5개념이 전 약간 반영된 훌륭한 질문이라고 아,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그런 인식이잖아요. 나중에 생긴 형질이 유전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화가 이야기하는 큰 그림은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돌연변이가 있고 그게 경쟁에서 유리하다 보니까 걔가 세대를 걸쳐서 전달이 되는 거다라는 거니까 지금 날개가 없는 애들 아무리 떨어뜨린다고 해서 얘네가 갑자기 날개가 뿅 생기는 그런 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거를 이제 개체를 훈련시킨 게 아니라 네네. 예를 들면 몇백 마리를 계속해서 수백만 년 동안 절벽을 몬다고 하면 날개가 이렇게 뿅 나거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막 흔드는데 더 잘 살거나 그런 애들은 출현할 수 있죠. 왜냐면 그렇게 다들 네. 진화했으니까. 네네. 눈이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건가요? 빛을 감지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가 얘가 점점 정교해지면서 눈이 된 건지 아니면 뇌에서 빛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눈이 이렇게 쫙 튀어나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가 돼 있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아, 있는 답이 있습니까? 네, 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아주 원시적인 빛을 감각하는 어떤 안점 그런 기구들 이제 훨씬 원시적인 생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빛을 감각하는 유전자 같은 거 다 있었던 거고요. 빛을 감각한다는 건 예를 들면 동물들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빛을 감각하고 조그만한 그 원생 생물들도 이제 빛으로 나아가거나 빛을 피하거나 하는 데서 다 빛을 감지하는 게 훨씬 생존엔 유리하겠죠, 그죠? 그렇죠. 빛을 감지하는 게 점점 발달하고 그게 빛을 감지해서 프로세싱하는 처리하는 이 뇌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정교해지면서 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원시적인 눈을 만드는 여기에 눈이 생겨라고 하는 걸 지정해준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 유전자가 우리 인간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어요. 되게 원시적인 안점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빛을 감지하는 기관을 만드는 그 현재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그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가 우리한테 아 여기 요 피부 부분에 눈을 만들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왜 저 빛이 하나도 없는 왜 심해에 사는 애들 중에도 눈 이렇게 막 부리부리한 애들 있잖아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기에는 거꾸로 이 빛을 내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아, 오히려? 형광을 내는. 아, 눈에서요? 아니요. 몸이나 몸에서? 이런 데서. 근데 많이 시각이 퇴화된 생물들이 많죠. 그리고 시각 관련돼서는 진화생물 쪽으로 되게 재밌는 연구들이 많은데 깊은 동굴에 어떻게 그 물고기 흘러 들어가서 살게 되면 눈을 거의 잃어버립니다. 아, 세대가 거듭되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진화적으로 아주 피땀 어린 노력이 들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 선택이 끊임없이 눈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는 개체들은 생존이 저해돼서 도태되기 때문에 눈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눈이 망가진 개체들한테 아무런 자연 선택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 돌연변이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돼서 눈이 없어집니다.